가족에겐 절대 알리지 마라. 단 한마디를 남기고 회장은 그 밤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기사의 등에 엎인 채 휠체어조차 거부하고 사라진 대한민국 1세대 재벌 창업주. 수천억 자산가가 왜 몰래 탈출하듯 병원을 떠났을까요? 그가 향한 곳은 호화 저택도 해외 요양병원도 아닌 40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충북의 시골 한옥. 그리고 그곳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진실, 그리고 유산보다 깊은 후회. 그날 회장이 등에 엎여 도망치듯 떠났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최고급 VIP 병동 812호실입니다. 이곳은 대기업 한진푸드의 창업주 이영수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올해로 78세가 된 이영수 회장은 3년 전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아들인 이도현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이곳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아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회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해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회장님, 저녁 드실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박선주입니다. 58세의 그녀는 원래 간병인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이 병원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영수 회장만을 전담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와 회장의 인연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밥맛이 없어. 그냥 놔둬.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박선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약 드실 시간도 다 됐고요. 약. 그 많은 약들이 뭐가 소용이야. 결국 다 헛것 아닌가. 이영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약을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힘내세요. 도현 부회장님도 자주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놈.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뭘.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어떤 거리감도 느껴져요. 시간이 밤 11시를 넘어갑니다. 병동은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퇴근했어요. 이영수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담배 좀 피우러.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금연이라고. 알아. 그래서 숨어서 피우는 거 아닌가. 이영수 회장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갑니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죠. 드디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이영수 회장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첫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요. 내가 이룬 게 기업인지 괴물인지 다 허망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습니다. 한진푸드는 그가 맨손으로 일궈낸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죠. 담배 연기가 서울의 밤하늘로 흩어져 갑니다. 이영수 회장은 담배를 다 피우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박선주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돌보는 사람은 저와 조 기사님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이영수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 건강 상태 절대 가족에게 알리지 마라. 특히 그놈 도연이한텐 더더욱. 박선주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녀는 이영수 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약속해. 알겠습니다. 박선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수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선주는 아침 약을 준비하면서 의무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영수 회장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박선주가 읽고 있던 의무기록지,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에요. 이영수 회장은 조용히 박선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선주가 황급히 서류를 숨기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영수 회장이 재빨리 의무기록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좌측 대뇌 변연계 조직 괴사, 원인 불명 진행성 신경병증. 이영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의학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내 병명인가? 박선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이영수 회장은 의무기록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의무기록지를 본 후 이영수 회장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바깥을 바라보기만 했죠. 박선주도 조만석 기사도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주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영수 회장이 박선주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나 퇴원하려고 한다. 박선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선주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주치의인 김 원장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김 원장은 이영수 회장을 10년 넘게 돌봐온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퇴원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나가겠다고 했잖아. 회장님의 현재 신체 능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혼자서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원이라니요. 김 원장의 말은 정확했어요. 이영수 회장의 상태는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뇌 조직의 괴사로 인해 근력과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족분들께 연락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 절대 안 되고.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에 강한 거부감이 묻어났어요. 김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간병인이라도. 필요 없어. 조만석하고 박선주면 충분해. 결국 김 원장은 퇴원 동의서에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약물들과 응급처치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수 회장은 조만석 기사를 불렀어요. 60세의 조만석은 이영수 회장과 30년을 함께한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회장의 모든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석아. 네, 회장님. 나 오늘 밤에 나갈 거야. 등에 엎여서. 조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가족도 병원도 기자들도 몰라야 해. 조용히 나가야 한다고. 조만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도 이영수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어요. 병동은 조용해졌고 간호사들도 라운딩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영수 회장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30년 전부터 입던 낡은 양복이었죠. 박선주가 회장의 개인 물품들을 작은 가방에 정리했어요. 약물들,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며 이영수 회장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박선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 사람은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날 수 있어서 피한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영수 회장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조만석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지하주차장까지 도착했어요. 지하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조만석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만석이 등을 돌려 웅크렸어요. 이영수 회장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조만석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78세의 나이에 60세인 부하 직원의 등에 업히는 상황이었죠. 무겁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회장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차까지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지만 조만석에게는 아주 긴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이영수 회장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박선주도 차에 탔어요. 조만석이 시동을 걸자 지하주차장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에겐 절대 알리지 마라. 이영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조만석은 룸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묵은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내온사인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영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끝내고 싶어.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충청북도 옥천. 그곳에는 이영수 회장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충청북도 옥천의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조만석이 운전하는 차가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어요. 차 안에 이영수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박선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조만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앞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한옥 한 채였습니다. 담장도 낡았고 대문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와 있나? 박선주가 궁금해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박선주 본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박선주가 이미 이곳에 와서 집을 정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영수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 미리 이곳에 와서 집을 치우고 생필품들을 준비해둔 거였어요. 회장님, 박선주가 차 문을 열며 조용히 불렀어요. 이영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긴 정말 오랜만이군.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과 동시에 아픔도 느껴졌죠. 조만석이 다시 이영수 회장을 등에 업었어요. 한옥의 문지방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고
처마 끝에는 몇 개의 빨간 감이 매달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박선주가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모두 닦여져 있었고 온돌도 미리 데워져 있었어요. 이영수 회장을 방에 눕힌 후 조만석과 박선주는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이곳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조만석이 물었어요. 30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회장님이 40년 전에 사신 집이에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선주의 대답이었어요. 사실 박선주도 이곳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 이영수 회장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녀가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을 지우지 못했어. 이영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박선주는 창문을 닦으면서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선주가 걸레질을 멈추고 이영수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젠 진실을 말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 병 더 빨리 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박선주는 이영수 회장의 병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과 죄책감이 그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이영수 회장은 말없이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옷가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영수 회장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영수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5년 9월 에리미와 준이. 박선주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분이 정혜림.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준희. 박선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에리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폐암이었지.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말이야. 이영수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병원비를 대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 마지막까지 내게서 한 푼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조만석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준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어.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모른 채로. 이영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8세의 늙은 기업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 어머니, 내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도연이도 갑자기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걸 알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이영수 회장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40년을 복잡하게 살아야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죽기 전에 준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이영수 회장이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35년 전에 갓난아기였던 준이는 이제 40세의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였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만석이 물었어요. 모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착하게 자랐을 거라는 점이야. 이영수 회장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한 장은 따로 빼서 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이곳 옥천의 공기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고 시원했죠. 하지만 이영수 회장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선주야, 만서가. 네, 회장님. 이 이야기 아직은 비밀이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회장의 건강 상태로 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영수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혜림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준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진푸드 본사 회장실입니다. 50세의 이도현 부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여보세요, 김 원장님. 아버지가 정말 퇴원하셨다고요? 전화 너머로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젯밤에 퇴원 수속을 마치셨습니다. 저희도 만류했지만 회장님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서. 이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어디 가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만석 기사분과 박선주 관리자가 함께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끄는 이도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30년 동안 한진푸드를 키워온 그였지만 아버지의 돌발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도현은 아버지의 행동을 단순한 건강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경영권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한진푸드는 현재 업계 3위의 대기업이었고 후계 구조도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비서실장 불러. 이도현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곧 40대 중반의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야 해. 은밀하게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사설조사업체에 연락해. 조만석 기사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야 해. 김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도현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옥천의 한옥에서는 이영수 회장이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박선주가 준비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맛이 없어. 회장님, 그래도 드셔야죠. 약도 드실 시간이고요. 박선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영수 회장의 상태가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약. 그 많은 약들이 내게 시간을 더 줄 수 있을까?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영수 회장은 일어서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걸음걸이가 어제보다도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박선주가 급히 따라 나와 부축했어요. 혼자 나오시면 안 되죠. 괜찮아. 조금만 바람 쐬고 싶어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영수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박선주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딨어? 누구 말씀이세요? 준이 말이야. 내 아들. 박선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준이에 대해 조사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이영수 회장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본 거였어요. 회장님, 사실은 제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영수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박선주는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으로 이영수 회장을 모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야? 준희 씨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 출생신고서, 그리고 최근의 주민등록 등본까지 있었습니다. 이영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이름 이준희, 출생일 1985년 9월 15일, 아버지 이영수, 어머니 정혜림.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란에 적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전 정혜림이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던 거였죠. 그럼 이 아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준희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박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인 정혜림 씨가 일부러 숨기셨거든요. 준희 씨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영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에림이가 그렇게 했구나. 박선주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현재 준희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직업은 노숙인 보호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세요. 노숙인 보호소? 네. 주로 장애인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고 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을 정말 아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수 회장은 준희의 최근 사진을 봤어요. 40세가 된 준희는 어머니인 정혜림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순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선하디 선한 사람이구나. 이영수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준희 씨가 가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고요. 박선주의 말에 이영수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조만석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죠. 조만석은 생필품들과 함께 신문도 사왔어요. 회장님 신문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이영수 회장이 신문을 펼쳐봤어요. 경제면에는 한진푸드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진푸드 3분기 실적 호조. 이도현 부회장 경영 능력 입증. 기사를 보며 이영수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 도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숨겨둔 또 다른 아들 준희에 대한 죄책감도 더욱 커졌죠. 도현이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박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는 이도현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조만석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차량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옥천 방향으로 향한 것까지는 파악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내일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의 보고를 받은 이도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옥천으로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옥천의 밤은 고요했어요. 이영수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준희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 한진푸드 본사.
이도현 부회장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낸 거였죠. 옥천군 청성면. 이런 곳에 왜 가신 거지? 이도현은 지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곳은 한진푸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매입.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집을 사셨을까? 의문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도현은 즉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편 옥천의 한옥에서는 이영수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진 거였죠. 회장님, 회장님. 박선주가 급히 달려와 이영수 회장을 부축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안 돼. 병원 가면 도현이한테 다 들킬 거야. 이영수 회장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하지만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상태로는 응급약만 주면 돼. 박선주는 급히 김 원장이 준비해준 응급약물들을 가져왔어요. 혈압약과 진통제, 그리고 신경안정제였죠. 약을 먹은 후 이영수 회장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선주야. 네, 회장님.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박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영수 회장이 침대에 기대앉으며 말했어요. 준이를 만나야 해. 그리고 도현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 내일 도현이한테 연락해줘. 여기로 오라고. 박선주는 망설였어요. 이도현이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숨길 시간도 없어. 모든 걸 털어놔야 해. 그날 밤 늦게 이도현이 옥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곳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새벽 2시, 이도현의 차가 옥천의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흙길로 들어서니 낡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도현은 차에서 내려 잠깐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버지가 왜 오셨을까 하는 의문이 더욱 커졌죠. 대문을 두드리자 조만석이 나왔어요. 부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만석아, 아버지 어디 계셔? 그게. 조만석은 당황했어요. 이영수 회장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이도현이 직접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부회장님, 일단 들어오세요.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니 박선주가 급히 나왔어요. 부회장님, 어떻게? 아버지는요? 방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이도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영수 회장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였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아버지, 도대체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그리고 저 여자는 뭐죠?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선주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도현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어요. 아버지,
먼저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상태가. 병원은 나중에 가면 돼.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도현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죠. 내가 3살 때 난 집을 나갔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 이도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수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여자는 정혜림이라고 해.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사진을 본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준희. 충격이었어요. 이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날 용서 못했고 난 두 여자를 동시에 책임질 수 없었어.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40년간의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리미와 준이를 버렸다. 혼자 살게 내버려뒀어. 이도현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알게 된 이복 형제의 존재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뭐합니까? 겨우 한마디를 꺼낸 이도현에게 박선주가 대답했어요. 지금 노숙인 보호소에서 일합니다. 장애인 아동을 돌보고 있어요. 노숙인 보호소?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어머니를 닮아서 선하디 선한 사람입니다. 박선주의 말에 이도현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자신은 대기업 부회장으로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이복 형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 회사도 있고 내 엄마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이영수 회장이 이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도현아,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뭐죠? 준이를 한 번만 데려와다오.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 이도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수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나타났어요. 고맙다, 도현아. 그날 밤 이도현은 한옥의 사랑채에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모르고 살았던 이복 형제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녘 이도현은 서울로 출발했어요. 이준희를 찾아서 데려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을 받아줄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 이영수 회장은 아들을 보낸 후 박선주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준이를 만나면 그때가 내 마지막일 거야. 박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함께한 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서울 관악구의 한 노숙인 보호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40세의 이준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주로 장애인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희 선생님, 민수가 또 우유를 안 마시려고 해요. 20대 초반의 동료 복지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가볼게. 이준희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8살짜리 민수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였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울고 있었죠. 민수야, 왜 우유 안 마셔? 이준희가 아이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아빠가 또 때릴까봐 무서워요. 민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곳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이준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받으며 컸거든요. 민수야, 여기서는 아무도 때리지 않아. 선생님이 지켜줄게. 이준희가 민수를 안아주자 아이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그리고 우유를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죠. 잘했어, 민수야. 이런 일들이 이준희의 일상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이준희는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희 씨, 이번 주말에도 어머니 성묘 가세요? 응, 매주 가거든. 이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주 토요일마다 성묘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가족과의 시간이었죠. 어머니가 그리우시겠어요. 많이 그리워. 특히 이런 일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 이준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동료의 질문에 이준희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거든. 사실 이준희는 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씀만 가끔 하셨을 뿐이에요. 그때 보호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관악구 노숙인 보호소입니다. 혹시 이준희라는 분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이준희를 불렀어요. 준희 씨, 전화 왔어요. 이준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푸드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한진푸드요? 그 대기업 말씀이세요? 이준희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큰 회사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준희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어젯밤 옥천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1시간 후 보호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이도현을 보고 이준희는 놀랐습니다.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기업인이었거든요. 이준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정말 왜 저를?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보호소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이도현은 이준희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준희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준희는 당황했어요. 아버지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도현의 말에 이준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이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이복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 아버지는 한진푸드 창업주 이영수 회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셨다는 거죠? 이준희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라니요? 40년간 연락 한 번 없이 지낸 게 복잡한 사정인가요? 이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준희 씨,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아프시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이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준희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이도현이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요? 40년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뇌에 병이 있어서. 이도현의 말에 이준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까지 당신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이도현의 솔직한 고백에 이준희는 조금 놀랐어요. 그럼 당신도 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군요. 네. 아버지가 어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형제라는 사실이 둘 다에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준희 씨. 네.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이준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분이 정말 많이 아프신가요? 네. 의사 말로는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해요. 이준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4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나타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약 그분이 저를 실망시키면 다시는 찾지 마세요. 이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옥천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이도현과 이준희를 태운 차가 옥천의 한옥 앞에 도착했어요. 이준희는 차에서 내려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시골집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여기가 아버지가 계신 곳인가요? 네. 40년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에요. 이도현의 설명에 이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으면서도 이런 곳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박선주가 나왔어요. 오셨군요. 박선주는 이준희를 보더니 눈이 촉촉해졌어요. 어머니인 정혜림을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준희가 인사하자 박선주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선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회장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안채로 들어가는 이준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4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어요. 방문이 열리자 침대에 기대앉은 이영수 회장이 보였어요. 이준희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준희야. 이영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40년 만에 부르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 정작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아시나요? 겨우 한마디를 꺼낸 이준희에게 이영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이준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학교 들어갈 때, 군대 갈 때, 대학 졸업할 때 몰래 지켜봤어. 이영수 회장의 고백에 이준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 왜? 미안하다. 이영수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정말 미안해. 이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간 품어왔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기다리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이야기만 하셨다고요. 이영수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에리미가 그랬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준희의 말에 이영수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내가 너무 비겁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임이요? 회사도 있고, 내 어머니. 아니, 도연이 어머니도 있고. 이영수 회장이 힘겹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신 거군요. 이준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어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40년이나 지났는데도 모르셨나요? 이준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영수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도현이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심을 말씀드리세요. 이영수 회장이 이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희야,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하고 싶다. 뭔가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영수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준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거절할까봐. 저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이준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혼자 얘기했어요. 이영수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이준희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40년 만에 부르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어요. 이영수 회장은 아들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희야. 정말 미안해. 이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거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만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도현과 박선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희야. 네, 아버지.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 있어. 이영수 회장이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내게 전해달라고 준 편지야. 이준희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요? 에리미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야. 내가 성인이 되면 전해달라고. 이준희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사랑하는 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는 이준희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갔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이영수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40년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준이야, 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니? 이준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늦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영수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도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저,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준희가 이도현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적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형님. 두 형제가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이영수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부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4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이영수 회장의 몸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을 지새운 후 이영수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새벽녘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선주가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준희와 이도현이 동시에 이영수 회장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박선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119에 신고할게요. 이도현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이영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괜찮아. 괜찮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준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괜찮아. 이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어요. 4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후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며칠 후 이영수 회장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도연아, 준이야. 네, 아버지. 두 아들이 나란히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이영수 회장이 침대 옆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내 유언장이야.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아직 그런 얘기 하시기엔. 도연아, 현실을 받아들이자. 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영수 회장이 유언장을 이도현에게 건네주었어요. 지금 읽어보렴. 이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의 60%는 이준희에게, 40%는 이도현에게 남긴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건 계속 읽어봐. 경영권은 공동으로 갖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둘이 싸우면 회사는 매각한다. 이준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할 줄 몰라요. 괜찮아. 도현이가 가르쳐 줄 거야. 이영수 회장이 이도현을 바라봤어요. 도현아, 준이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이도현은 한동안 고민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와 경영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이 이준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형이라 불러도 되겠죠? 이준희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이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수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이영수 회장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주었고 박선주와 조만석도 끝까지 함께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 이영수 회장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78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 편히 가세요. 이준희와 이도현이 동시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이준희도 처음으로 한진푸드 가족들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도현이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죠. 이분이 제 형인 이준희입니다. 이도현의 소개에 임직원들은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의 존재가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영수 회장의 유언이라는 것을 알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언론은 대기업 창업주의 충격적인 유언에 떠들썩했지만 두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이준희는 노숙인 보호소 일을 계속하면서 회사 일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도현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형,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 도현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 형제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끈끈함이 있었거든요. 6개월 후 한진푸드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이준희의 제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였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형.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진푸드 복지재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준희가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회사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죠. 1년 후 두 형제는 옥천의 한옥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도 사랑은 남는다 마이너스 이형수.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준희가 추모비 앞에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아요. 이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형제는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이 드디어 해결된 순간이었죠. 형,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함께 아버지가 바라던 회사를 만들어가자. 두 형제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박선주와 조만석도 여전히 두 형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한진푸드는 이후 더욱 성장했어요. 두 형제의 조화로운 경영으로 업계 1위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매년 이영수 회장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옥천의 한옥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죠.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이준희가 추모비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형과 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이영수 회장이 답하는 것 같았죠.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을 하나로 만든 거였습니다. 옥천의 한옥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